첫 번째 기압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자, 기압이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의미부터 보면 공기가 누르는 압력, 공기의 압력이라고 해. 자, 근데 이때 압력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압력이라 함은 힘이랑 좀 다르지. 그래서 힘은 힘인데 똑같은 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봐. 그래서 이런 물체로 넓은 면으로 이게 우리 신체 부위를 누르는 거랑 이게 뾰족한 부분으로 똑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뭐가 아파요? 뾰족한 부분을 했을 때 훨씬 아프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 같은 힘을 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해? 그 힘이 작용하는 면적의 차이. 그래서 압력의 개념은 힘과 면적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아픈 걸 보니까는 면적이 좁아지면 압력은 커지고, 힘이 세지면 당연히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힘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압력을 극단적으로 이제 잘 활용하는 몇몇 도구들이 있죠. 우리가 주방에, 너희들 집에 다 하나씩 있을 거야. 주방에 요리할 때 막 고기도 이렇게 하고 양파도 이렇게 하고. 뭐게 있어요? 칼. 칼. 칼이 그 접촉 면적이 어때? 엄청나게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도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압력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야. 물체를 자른다는 거는 그 물체에 강한 압력을 줘서 절단시키는 거거든. 그런 장치다. 자, 공기도 압력이 작용한다는 건데 사실 공기들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분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막 하면서 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물체 표면에 물체가 있다면 하면 이 물체의 분자가 가서 쿵 하고 부딪혀. 분자가 가서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두 번째도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 이 분자들이 물체에 힘을 주게 되죠. 그 힘이 작용하는 이 물체의 이제 표면적까지 고려한 개념이 바로 이 압력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의 압력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공기가 많으면, 공기 입자가 많으면 가서 많이 부딪히겠지.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은, 공기가 많으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옆에다가 공기의 압력은, 자, 공기 압력은 공기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압력도 같이 커지고,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 압력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보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기압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를 좀 봅시다. 공기 압력 같은 경우 우리 사람이든 아니면 물체 같은 거든 공기 속에 푹 잠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여기 주변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공기들이 다 같이 사람을 누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발도 그려봅시다. 발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발에도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는 어떤 특정 방향에서 우리를 누른다가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위, 좌우, 아래, 앞뒤 할 거 없이 모든 방향에서 누릅니다. 그래서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방향이다. 세 번째, 크기는 어떤데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 공기의 압력의 크기가 좀 놀라운 부분인데, 옛날에 이 공기라고 하는 애들이 상당히 큰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기의 힘을 측정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힘을 측정하고 싶어가지고 실험을 좀 했는데, 강철로 된 쇠공을 만든 다음에, 근데 쇠공을 그냥 통짜로 만들진 않고 이 쇠공을 반으로 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같은 걸 반으로 이렇게 땅 잘랐을 때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안에 수박의 속을 다 팠다고 생각해 보죠. 수박이 껍질만 남아 있겠죠? 껍질만 2덩이 이렇게 남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긴 철 반쪽짜리 공 2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되겠죠? 근데 접착제 같은 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철 반구를 이렇게만 하면은 당연히 툭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철 반구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그 고무로 된, 우리 너희들 축구공에 공기 넣어봤어? 축구공에 공기 넣어봤으면 거기 그런 고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침 같은 걸로 찔러 넣으면 들어가는데, 이걸 빼면은 공기는 밖에서 안 나오는 그런 구조처럼 이걸 역으로 만들어서 침 같은 걸 찔러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 오히려 반대로. 그럼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면 진공 상태가 되겠죠.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침을 뿅 뽑으면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순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진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공이 탁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접착제 같은 거 하나도 안 써도 안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금방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진공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공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방금 봤듯이 공기가 이걸 사방군데에서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힘을 측정할 때 공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자, 줄을 매달아. 그래서 말 같은 걸 말이야 이거. 말 같은 걸 준비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말을 준비해가지고 말 2마리가 양옆으로 당겨. 힘껏 당겨. 안 뜯어져. 2마리로 안 되네? 추가. 2마리 더요. 2마리 더 추가해. 1마리 더 추가해. 이렇게. 당겨. 안 뜯어져. 그래서 추가 더 해가지고 한 4마리쯤 됐을 때 뻥 하면서 뜯어진단 말이야. 돼요? 여러분 말 1마리가 잡아들여도 만약 여기가 진공으로 된 쇠공이 아니라 사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찢어져요. 그렇죠? 이 쇠공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건, 근데 이 튼튼하다는 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 그만큼 엄청 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해서 측정이 되긴 했는데 너무 대략적인 수치잖아. 좀 더 자세하게 그걸 계산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 바로 토리첼리라는 아저씨입니다. 이 토리첼리 아저씨는 좀 더 정교한 실험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리첼리 아저씨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공기가 누르는 힘을 구하고 싶잖아. 그지? 공기가 누르는 힘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른 물질과 비교를 함으로써 이걸 수치화하고 싶었어. 이때 기본 원리는 시소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시소 타봤어요? 요즘 놀이터가 잘 없죠. 시소 타봤어? 시소 타봤어? 타봤어요? 시소의 원리는 결국 양팔저울의 원리랑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10kg짜리 물체를 올리면 여기도 몇 kg짜리 올려야 돼? 10kg짜리 올리면 이게 수평이 맞죠. 그죠? 그래서 시소의 원리를 잘 보면은 이쪽과 이쪽에 같은 무게를 올리면 얘가 평형을 유지한다. 즉 얘가 누르는 힘과 왼쪽에 있는 물체가 누르는 힘과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누르는 힘이 수평이 맞는 원리가 양팔 저울의 원리이듯, 이게 놀랍게도 이런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액체에서도. 즉 선생님이 이거를 실험으로 보여주고 싶긴 한데
선생님이 이거 실험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어젯밤에 청소하시는 분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셨나 봐.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너무 지금 솔직히 선생님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대충 개요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수조 같은 데다가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여기다가 시험관을 넣어 놓습니다. 뭐 시험관도 되고 컵도 돼요. 컵을 수조 안에다가 완전히 푹 잠기게 넣어 놓습니다. 완전히 푹 잠기게. 그러면 이 물이 여기 안까지 다 들어갔겠죠. 그럼 이 지금 컵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찬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세워. 이때 주의할 부분은 이 입구 부분이 물로 빠져나오면 안 돼요. 즉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 컵 속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세우면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 그럼 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물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물이 내려오지 않고 위에 차 있습니다. 분명 들어 올렸는데도. 바로 이게 이 앞에 걸 생각하면 돼요. 즉, 이 물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물은 내려가고 싶지. 중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고 싶은데 공기가 여기 이 수면을 누르는 거야. 공기가 이 수면을 눌러대니까 수면을 누르니까 이 수면을 통해서 그 힘이 여기로 전달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은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치약 같은 거 이렇게 옆에서 누르면 치약이 어떻게 된다고? 뿅 올라온다는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물이 여기 있는 수면을 누르니까 물이 이렇게 올려오려고 하는 힘과 여기 컵 위에 고여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물의 무게가 서로 same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 현상을 보고 그러면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을 측정하고 싶다면 이 물의 양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 실험을 수행할 때 점점 1m짜리로 이 컵을 1m짜리로 만들어요. 1m짜리. 그렇게 해서 수조에다 푹 담그고 들어 올렸어. 물이 안 내려가. 뭐야? 공기가 누르는 힘은 그만큼 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컵을 몇 미터짜리? 2m짜리. 여러분 2m짜리면 내 키만 해요. 내 키만 한 컵, 뭐 시험관 같은 걸 이렇게 수조에 푹 담그고 잡고 들어 올려.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이걸 이렇게 크게 해도 물이 안 내려와. 안 되겠네. 3m짜리. 물이 안 내려와. 공기가 누르는 힘 때문에 물이 안 내려와. 안 되겠네. 여러분 4m짜리면 아파트 1층을 넘어갑니다. 아파트 1층 높이가 3m, 3.5m 정도 되니까 4m 안 내려와. 5m 안 내려와. 토리첼리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 실패. 물로 했더니 실패. 토리첼리의 원리를 보면 공기가 누르는 힘, 정확하게는 힘이 아니지, 압력이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뭐랑 같을 거야? 물의 압력과 같을 거야. 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뭐야? 실패. 안 돼. 그래서 이건 답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물이 아니라 물보다 훨씬 밀도가 큰 물질로 바꿔야겠다. 이게 시험관 크기가 무한정 크게 할 수가 없는 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물보다 훨씬 무거운 거. 물보다 약 13배 무거운 거. 다만 푹 담궜다가 꺼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여야 돼. 물보다 13배 무거운데 액체인 물질. 힌트. 금속이거든요. 근데 액체예요. 뜨겁지 않아도. 예전에 선생님 막 얘기할 때 중국 황제 중에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이 액체인 금속을 드링킹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물질이게요? 무슨 물질이게요? 그렇지. 순. 좋아요. 물보다 약 13배 무거운 순이라고 하는 물질에 눈을 돌립니다. 토리첼리가. 이걸로 하면 적당하겠다. 왜 수은 뭐니까? 액체니까.
하지만 수은은 사람이 흡입하면 아주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자, 어쨌든 수은으로 바꿔요. 바꿔서 했더니 그때서야 됩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 수조를 물이 아닌 수은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시험관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그때서야 수은이 이제 여기서 보여줄게요. 수은이 쭉 하면서 가득 채웠던 수은이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 수은은 원소기호로 HG입니다. 수은을 쓰니까 이 높이 값이 몇이 나타났냐면 76cm가 나타났습니다. 즉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살짝 실패해서 이거를 수은을 썼단 말이야. 이때 수은의 높이가 76cm 였다. 근데 수은을 이제 이걸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수은의 원소기호 HG를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적어주세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위에 거 그림은 뭐 안 그래도 큰 상관없는데 여기가 중요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 수은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이제 수은으로 측정을 했고, 그래서 수은 76cm 정도에 해당한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수은 76cm가 어느 정도의 압력인지 너희들이 감이 안 오잖아. 그지? 자, 그때 한번 얘기했겠지만 수은 우유팩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우면 우유팩 1리터짜리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우면 13kg이에요. 아령보다 무거워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그게 자, 그럼 이 수은을 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 물로. 혹시 계산 잘하는 사람. 자, 선생님이 13배라고 했는데 13.6배거든요. 13.6배. 그러면 수은 76cm. 수은 76cm에다가 이걸 물의 높이로 바꾸기 위해서 13.6을 곱해줍니다. 자, 계산. 계산 잘하게 생긴 친구들을 한번 봐볼까? 서윤이가 해볼까? 서윤이 잘하지? 에이,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하는 거잖아.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4자리 5자리 숫자까지 막 곱하고 그러잖아. 그지? 혹시 계산 잘 못하겠으면 그냥 계산기 써도 돼요. 우리는 뭐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하지만 난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옆에 이사연이 보니까는 이미 계산 다 끝내놓고 지금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인데, 자, 어쨌든 서윤이 몇? 아니 덜 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문제 나왔어 혹시? 뭐 이게 사실 계산하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과학 시간이니까. 준이 계산했어? 몇 나왔어? 안 해봤어?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답을 줄게요. 혹시 구했어요? 서연이는? 오케이. 내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줄게. 해봐. 했어? 자, 안 해봤어? 오, 정답이에요. 맞아요. 1033.6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높이로 하면은 몇이 나왔어야 된다? 1033. 여러분 이거 귀찮으니까 소수 좀 뺍시다. 1033cm 정도. 뭐세? 이거 미터로 바꾸면? 그렇지. 10.33m. 10.33m 아파트 3층 높이. 시험관을 그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물로 했을 때 성공할. 그러니까 토리첼리는 진작에 바꾼 게 잘했다.
그치? 만들기 이제 쉬운 건 아니죠. 자, 이게 바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 서연이, 윤서연이. 공기는 총 몇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죠? 지구에서? 기권의 두께. 그렇지. 공기 1000km짜리. 그러니까 공기 1000km가 누르는 힘이 얘네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렇게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만, 다만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표기를 잘 안 하고 이제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이거는 토리첼리가 그때 실험을 했을 때의 압력 값이긴 한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13.6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13.6이 아니고 소수점이 살짝 좀 차이가 나요. 반올림해서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이걸 제대로 계산하면 몇이 나오냐면, 이거 는이라고 하면 되지. 대충 이제 비슷한 값. 지구의 이제 평균 기압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1013 헥토파스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스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 압력의 단위가, 자, 힘이 N 뉴턴이고 면적은 제곱미터거든. 이렇게. 그래서 1뉴턴을 제곱미터로 나눴을 때의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파스칼이에요. 읽을 때는 파스칼. 그럼 1파스칼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양팔저울 손 몇 그램 정도 같아? 대충 너가 이제까지 많은 물건들을 집어봤을 때 대충 몇 그램 정도일 것 같아? 3그램? 3그램? 그러면 고기 3그램 시키면 이 정도 이만큼 줘요? 몇 그램 정도? 대충 100g? 오케이. 고깃집 차림 망하겠네요. 자, 몇 그램 정도인 것 같아? 500g. 아,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500g. 역시나 고깃집 차리면 안 되겠네요. 600g. 정답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700g. 정답입니다. 자, 이 정도 무게면 700g 정도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잘 상상해봐. 방금 건 그냥 재미였고요. 이게 그램 못 느낀다고 뭐 큰일 나겠어. 너희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그 1리터짜리 우유팩을 딱 봤어. 우유팩을 집어서 우유팩 집어가지고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때 드는 그 힘. 내가 1리터짜리 우유팩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는 그 힘. 아니면 우유팩보다 뭐 좀 더 친숙한 건 그 콜라 페트병 들어 올리는 힘. 콜라 페트병 같은 경우 한 15N 정도 돼. 그지? 그럼 콜라 페트병을 종이컵 쫙 15개 깔아놓고 그걸 15등분을 해. 그랬을 때 그 종이컵 하나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몇 뉴턴이야? 1뉴턴. 그래도 잘 1뉴턴이 좀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요구르트 2개. 요구르트 두 개를 손에 다 올려놨을 때 그 요구르트 2개가 나를 누르는 이 힘, 그 느낌인데, 근데 그게 1파스칼이 아니야. 여기서 자, 이 책상이 대략 0.5 제곱미터 정도 돼요. 책상 이거 2개 붙이면 이 넓이가 1제곱미터 정도 돼. 오케이? 그랬을 때 이 1제곱미터의 넓이에 해당하는 곳에, 자, 요구르트 2개를 부어서 잘 펴발라. 오케이? 그러면 그 요구르트 2개에 해당하는 분량의 액체가 요 표면을 내리 누르는 압력이 1파스칼이야. 어떤 느낌 들어? 와, 졸라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1파스칼은 엄청나게 약한 압력입니다.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약한 압력이 맞습니다만,
자, 그랬을 때 이 공기의 힘을 파스칼로 표현했을 때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은 파스칼? 겁나 약하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앞에 이 헥토라는 단어를 보면은 킬로가 몇을 의미하지? 몇을 곱해라? 킬로. 1kg이 몇 g인지를 생각해봐. 그렇지. 그래서 이 1kg을 할 때 이 g이 진짜 질량 단위고 이 킬로는 그냥 1000을 곱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 헥토는 1000이 아니라 100이에요. 100을 곱해라. 1013 헥토 하면은 101300이라는 뜻이야. 몇 파스칼이야? 대충 이거 버리면 10만 파스칼입니다. 10만 파스칼. 10만 파스칼일 때 아까 잘 봐. 1kg이 대략 10N 정도 하는 힘이야. 그럼 10N의 힘이 1제곱미터를 누르는 힘은 10파스칼이겠지. 그지? 그러면 자, 거꾸로 10만 파스칼을 해보면은 이걸 역으로 생각해봐. 몇 킬로그램짜리? 1kg이 10파스칼이네. 10만 파스칼 몇 킬로그램짜리? 1만 킬로그램. 1만 킬로그램이라고 해도 감이 잘 안 오지? 자, 밖에 도로에 다니는 벤츠 자동차 한 대가 1톤입니다. 버스는 12톤이고요. 자, 벤츠 자동차 한 대가 1톤이야. 1000kg이야. 10,000kg이면 벤츠 몇 대? 10대. 요 면적에다가 벤츠를 수직으로 10대를 쌓아 올린 힘이 여러분들을 누르는 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안 찌그러졌지? 라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공기가 누르는 힘에 맞춰서 바깥으로 팽창하는 힘이 동일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same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 압력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한 순간은 우주에 나갔을 때 공기가 안 눌러주면 우리는 부풀어서 죽습니다. 자, 공기의 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으니까 자, 97페이지 이번엔 바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람. 자, 먼저 바람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볼게요. 원리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조금 거창한 것 같고 이유라고 하자. 이유. 원리는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이유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기 때문. 네.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땅이고요. 지면, 여기가 위쪽이 하늘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태양이 떠 있고요.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햇빛이 내려지죠. 그런 상황에서 햇볕이 내려지는 지역이 있고 햇볕이 잘 안 오는 지역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수평처럼 그려놨지만 여기는 햇빛이 잘 안 오는 이유는 사실 지구가 휘었거든. 휘었어. 그래서 이게 잘 못 와.
평평하게 그냥 편하게 보라고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내려쬐면은 여기 땅은 지글지글 구워지니까는 여기는 굉장히 뜨거워. 그렇지? 뜨거운 공기는 핫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 오케이. 반면에 태양빛이 잘 닿지 않은 지역은 차가워진 공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해. 그렇지? 자, 차가워진 공기가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 우리 땅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생각해 보자. 여기 안 그래도 공기 있어. 공기 있는데 그냥 내려와. 비집고 막 와. 안 그래도 공기 많은데 공기가 더 많아져. 아까 선생님이 기압 얘기할 때 말했죠. 기압은 뭐가 결정한다? 공기의 양. 공기의 양이 많으면 기압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렇지? 그러면 이 지역은 공기가 내려와서 공기양이 증가하지.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 올라가. 이렇게 주변보다 이제 기압이 높은 곳을 뭐라 하냐면 고기압이라 부릅니다. 고기압. 다음. 여기서 사는 사람은 그 반대 상황을 맞이하죠.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공기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물론 그게 우리 인간 입장에선 엄청나게 티가 안 나 보여도 얘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꽤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쪽의 압력이 약해지는 이 지역을 저기압이라 불러요. 저기압.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거야. 여기는 공기가 바글바글 많아. 이쪽은 공기가 적어.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수평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뭐라 부르냐면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람이 생기는 이유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차이? 기압 차이. 그렇지. 기압 차이가 바람을 발생시키는 이유입니다. 자, 바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바람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꼭 알아야겠거든요. 자, 바람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꼭 잘 적어놓고 나중에 통합과학 가서도, 그러니까 고1, 고2 가서도 까먹으시면 안 되겠어요. 먼저 바람의 이름을 지을 때 기본 원리는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요. 바람이 오는 방향이야. 바람이 가는 방향이 아니야. 바람이 오는 방향.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지도를 보다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방위 표시로서 이제 숫자 4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위쪽은 북쪽, 아래쪽이 남쪽을 의미해요. 이걸 의미하는 방위 표시예요. 방위 표시.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보자. 사람을 세웠을 때 위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은 서쪽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자, 바람이 이렇게 와. 자,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바람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왔어. 됐지? 전체. 이건 무슨 풍이라고 해야 될까? 동쪽에서 오는 바람. 두 글자로. 그렇지. 이걸 동풍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다음. 만약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윤서연이 그렇지. 이런 건 북풍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좀 더 해봅시다. 자, 다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지 않고 화살표로 표현할 겁니다. 알겠어요? 화살표로. 자, 준이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렇지. 이건 서풍. 다음에 서연이 아이고 1번, 2번 대각선. 그냥 서풍은 이거.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합성한 거죠. 이거는 서풍, 얘는 북풍. 그러면 북서풍 정답이에요. 잘했어. 결국 정답 찾았으니까. 북서풍. 서윤이. 이거는 동남풍.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남풍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남동풍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퇴색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좀 더 이게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암묵적인 룰은 북남을 먼저 부르고 동서를 나중에 붙이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만 심지어 몇몇 서적에서는 그냥 남동풍 혹은 동남풍이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요. 의미가 크게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모세 마지막. 이거는 북풍? 그렇지. 북동풍. 좋아요. 북동.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잘했어. 좋아. 다음 세 번째. 자, 요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해륙풍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서 앞에 나온 내용인데요. 해륙풍은 해풍이랑 육풍을 합친 개념입니다. 해풍과 육풍을 합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륙풍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이 녀석들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는 육지예요. 육지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에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있어요. 근데 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항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자, 어떤 배가 밤에 출발해요. 빵 하면서 출발해.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들이 그 불빛 아래에 모이는 습성이 좀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밤에 출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요즘 항해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배도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자, 남자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가요. 여러분, 고기잡이 배 타고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번대요. 그만큼 위험하고 힘들고 좀 하긴 하지만 이제 생선들이랑 많이 싸워야 되기도 하고, 한 번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원양어선 같이 엄청나게 먼 바다로 나가는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배만 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들이 이제 주로 참치 잡으러 나갈 때였습니다. 아주 큰 바다까지 나가서 이제 거업을 하는 경우. 남자친구가 이제 돈 벌려고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가요. 여자친구가 이제 슬프겠죠. 돈 버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슬픈 나머지, 하지만 또 돈은 또 벌어와야 되니까 잘 가, 잘 다녀와 하면서 손수건을 이렇게 흔들어요. 하면서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하필 또 바닷가에는, 여러분 바닷가 놀러 와봤어요? 바람 겁나 불어요. 바람 겁나 불죠. 그래서 바람이 슉 이렇게, 이 화가가 좀 뭘 알아.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제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달밤에 육지에서 떠나가는 남자친구를 이제 바라보며, 제목은 뭘로 지으면 될까요? 잘 가? 이별? 이별이 잠깐만, 아직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이제 멀어지면은 헤어지니까. 자, 어쨌든 근데 이 그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이제 수업 내용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무슨 오류가 있는가? 자, 봅시다. 먼저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좀 더 쉬운 예시인 낮부터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태양이 쨍쨍 하면은 이제 이 햇빛이 육지에도 가고 당연히 바다에도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육지에도 햇빛이 내려쬐고 바다에도 햇빛이 내려쬐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전에 배웠던 개념, 이겁니다. 비열. 물론 비열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의 양을 의미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물론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긴 하지만 좀 더 쉽게 바꿔줄게요. 물질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즉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말합니다.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비열이 1이다. 그리고 비열이 0.5다. 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은 온도를 변화시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치? 어려운 정도라 했잖아. 얘가 온도가 잘 안 변해. 두 번째 녀석은 온도가 첫 번째 녀석에 비해서 온도가 잘 변해. 즉 비열이 0.5짜리는 뜨겁게 달궈주면 온도가 팍 올랐다가 차갑게 해주면 온도가 팍 떨어졌다가, 사람의 성격이 이러면은 조금만 주면 좋아하고 조금만 슬프면은 막 이제 우울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얘는 어때요? 로또에 당첨돼도 이별해도 감정의 기복이 없어. 그런 느낌?
기복이 없는, 온도의 기복이 없는, 얘는 온도가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과학을 느낌으로 하거든요. 느낌. 자, 어쨌든 이렇게 기억했지? 육지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녀석이 비열이 0.5야. 대충. 비열이 작아. 근데 바다는 물이잖아. 물의 비열이 1이야. 비열이 굉장히 커. 자, 햇빛이 내렸쬐. 육지는 0.5짜리야. 얘는 1짜리야. 누가 온도가 빠르게 오르지? 육지가. 그렇지. 그래서 둘이 처음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얘가 바다가 찔끔찔끔 온도가 오를 때 육지는 팍 오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 낮일 때 고온 상태가 돼.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이 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고온인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무슨 기압이 형성된다? 저기압. 저온인 지역에서는 공기가 내려온다. 그래서 무슨 기압이 형성된다? 고기압이 된다. 그러면 이 두 지역 간의 온도 격차 때문에 여기서는 공기가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공기가 내려오는, 둘 다 온도가 오르고 있지만 얘가 얘보다 더 뜨거우니까. 그래서 얘는 저기압, 얘는 고기압이 형성되며,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바람이 나타나는데 낮에 이런 바람이 분다는 거지. 도윤이. 자, 그럼 이 바람에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름을 붙이는 법은 앞에서 배웠죠? 불어오는 곳. 자, 여긴 바다고 여긴 육지야. 그럼 얘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그러면 해풍이라 불러야 돼? 육풍이라 불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해풍이라고 부릅니다. 낮의 상황이 이해됐습니까? 이게 낮이에요. 밤이 되면은 상황이 역전됩니다. 자, 얘는 육지는 온도가 높았어요. 바다는 온도가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밤이 되면 둘 다 온도가 떨어지거든, 추워지거든. 그런데 바다는 천천히 떨어지는데 육지는 팍팍팍팍 떨어지니까 이렇게 역전돼. 얘가 오히려 온도가 높고 얘가 오히려 온도가 낮은 상황이 돼.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람의 바람도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를 뭐라 부른다? 육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풍 같은 경우는 언제 나타나는 바람이냐면 해안가에서 낮에 나타나는 바람이고, 육풍 같은 경우는 밤에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금방 다들 답을 깨달았죠? 자, 모세. 뭐가 잘못됐지? 그치?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아까 밤에 출발한다 했죠? 밤에 출발할 때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이렇게 붑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상당히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카락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항구고, 선생님이 교단이 항구고, 저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죠. 떠난다면은 내가 이제 손 들어서 흔들면은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별로 조금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지? 자, 여기까지. 98페이지 계절풍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해륙풍이랑 원리가 똑같아. 그냥 육지랑 바다를 생각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불어오는 이제 바람의 방향을 따지면 되고요. 학습 내용 체크 1번, 2번, 3번, 4번. 자, 학습 내용 체크 봅시다. 학습 내용 체크 1번, 2번, 3번, 4번 했으면은, 자, 답을 봐보자. 1번. 일기압이는 높이 약 76cm. 2번. 지표면에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혹은 뭐 작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고. 3번.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4번. 해안에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욕풍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 기단 봅시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기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단은 공기 집단을 부르는 말이에요. 공기가 모여있는 공기 집단을 줄임말인데, 이 공기 집단을 따질 때 공기를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공기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 공기 집단을 분류할 때 총 특성이 두 개씩 나눠가지고 4가지의 공기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진을 좀 크게 하나 그려봅시다. 대충 뭐 여기에 중국이 있고,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우리나라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이쪽에 이제 중국이 있죠. 저 위에는 러시아가 있을 거고, 러시아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걸 크게 4등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북과 남쪽, 그리고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서쪽과 동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북쪽과 남쪽 이렇게 위아래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드러나냐면, 위쪽에 있는 공기들은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워요. 그죠? 차가워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춥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역 자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공기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따뜻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동서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서쪽에는 중국을 비롯한 굉장히 큰 유라시아 대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는 왼쪽은 대륙이 많으니까 대륙성 기후라고 불러요. 대륙성. 대륙성 기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수분이 별로 없는 건조한 지형이다. 건조한 지역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가면 동해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큰 바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갔을 때는 해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 이거는 이제 습윤하다 혹은 다습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습, 습도가 높다라는 것이. 이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많이 공기 자체가 수증기를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역부터 좀 보죠. 요 지역. 이 지역에 해당하는 공기들은 대륙성이며 또한 차가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 이름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기단은 생략할게. 기단의 이름이 시베리아 기단이야.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춥다를 조금 고급스럽게 한랭하다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한랭하면서 동시에 대륙성이기 때문에 건조하다 라고 할 수 있어. 중국은 좀 지우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주로 영향을 주는 계절이 겨울철이에요. 겨울. 우리나라의 겨울을 지배하는 기단.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철은, 그러니까 시베리아 공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차갑고 춥고 건조해서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 성향을 가진 녀석을 먼저 보자. 여기 반대 성향부터. 이쪽에 있는 기단은 여기 있는 엄청나게 큰 바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은 태평양이지만 그 중에서도 북쪽. 그래서 북태평양이라고 불러요. 북태평양 하고 이제 기단이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북태평양 기단. 그러면 앞에 북태평양만 쓰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온도는 따뜻하고 그래서 이거를 고온, 높은 온도를 가지며 바다에서 수증기를 대량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다습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금방 눈치챘겠죠? 여러분들도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이다. 여기 있는 공기 집단이.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중국에 흐르는 이제 큰 강의 이름을 따서 양쯔라고 부릅니다. 양쯔. 그래서 양쯔강. 이름은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고 기단의 특성은 아래쪽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고온 그리고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은 봄 플러스 가을입니다. 4계절이 다 나왔네. 얘는 뭘까? 라는 의문이 살짝 들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찾아나는 기단의 이름은 러시아에 있는 바다 이름을 따서 오호츠크해라고 부릅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면 되고 특성은 북쪽에 있으니까 차갑고 한랭하고 한랭하고 또 이제 습기도 많기 때문에 다습합니다. 그렇게 한랭 다습하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느 계절에 이제 영향을 주로 미치냐면 오호츠크해 기단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얘네들처럼 길지 않고 딱 아주 꽤 짧은 시간 정도, 한 2주 정도 강렬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초여름입니다. 초여름. 여름 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식 할 때를 상상하면 돼요. 사실 선생님이 초여름이라고 했지만 실제 초여름은 거의 뭐 요즘은 이제 5월부터 스타트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는 실제 오호츠크해 기단이 영향을 끼치는 이 7월 초쯤은 초여름이라 부르기 조금 어렵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생님 좀 전체적으로 보여줄게요. 먼저 지금 우리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죠. 겨울이죠. 겨울이면 이 시베리아 기단이 성장하면서 확장해가지고 얘가 나머지 기단들을 다 밀어버리고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2월달, 3월달쯤 되면은 이제 얘가 한풀 꺾입니다.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슈르르르 이렇게 줄어들고 그 대신 양쯔강이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덮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봄철 날씨,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약 이제 2,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양쯔강도 점점 세력이 죽고요.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덮치려고 하는데 이때 나도 하면서 끼어드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이 나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와요. 그러면 얘 둘이서 이 엄청나게 큰 땅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겁나 지지고 볶습니다. 그래서 둘이 지지고 볶아.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잘 생각해보면 자, 얘 어때? 차가운 공기야. 얘 어때? 따뜻한 공기야. 두 공기가 충돌해서 싸워대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 내 핫 공기랑 쿨 공기랑 만나면은 주룩 되면서 얘가 얘를 타고 올라가. 그러면서 바글바글 뭔가 생겨. 뭐가 생기지? 구름. 그렇지.
자, 이때 구름이 생겨나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습, 집이 많아. 다습, 얘도 집이 많아. 둘이 신나게 싸워.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하늘에서 즙을 뿌려댑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이 둘이 싸우는 그 순간이 뭐다? 장마철입니다. 하지만 항상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겨요? 너희들 추운 여름 봤어? 본 적 있어? 없지. 항상 누가 이겨요? 얘가 이깁니다. 항상 얘가 이겨서 결국 오호츠크의 기단을 밀어버리고, 완전히 밀어버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는 순간 이제 우리는 엄청난 무더위와 엄청나게 찜찜한 습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여름철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뒤에 굉장히 습한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주로 저 오호츠크해를 장마에 관련된 그런 기단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100페이지. 기단, 얘들아, 이거 기단이 간단하지만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지만 시험 문제 꼭 필수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내신 대비할 때 한 번 더 할 거야.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전선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자, 이 전선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워. 그리고 이 전선에 대한 내용을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2단원 앞부분 걸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공기 속에 들어있는 물 가지고 구름 생성되는 거 배웠지? 구름 생성되는 거.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랑 배웠던 바람, 기압, 저기압, 고기압, 그지? 그리고 이 전선 이제 융합됩니다. 자, 한번 봐보자. 전선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우는 어떤 라인, 선을 말하는 건데 전쟁이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남한, 북한 있을 때 전쟁이 나면은 우리 남한에서 이제 군인 아저씨들, 나한텐 동생들이네. 군인 동생들이 이제 싸우러 갑니다. 이렇게. 북한 애들도 맞겠죠. 막아라 하면서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 둘 사이에서 싸우는 어떤 경계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죠? 경계선. 우린 이걸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이 전선도 의미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 전선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이때 전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싸우는 어떤 경계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이게 공기가 투명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경계면이 생긴다는 건데, 자, 그거를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줄 건데 이 그림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같이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같이 잘 넣어봅시다. 먼저 그림은 3D로, 살짝 3D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선생님이 이걸 그린 거는 판입니다. 판. 그러니까 땅을 의미해요. 땅. 살짝 땅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면이야. 지면이고 이쪽이 위에가 하늘이야. 하늘. 하늘이어서 자, 이쪽에서 이제 찬 공기가 와. 찬 공기가 존재하는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했을 때 둘, 셋 이쯤 하나, 둘, 셋 이쯤 이렇게 충돌을 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런 경계면이 나타나요. 이런 경계면이 나타나고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찬 공기를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찬 공기가 이 따뜻한 공기를 가가지고 쿵 들이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이받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급경사로 어떤 경계면이 생겨나는데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이 경계면을 뭐라 부르냐면 자, 이 부분 이름이 중요해요. 이걸 전선면이라 부릅니다. 전선면. 그리고 이 전선면이 여기 지면에 맞닿게 되면 이런 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면이고 이게 지면이고 여기 이게 둘이 싸우는 공기면이라면 이렇게 지면이 닿을 테니까 여기 이 라인이 생겨나죠. 이게 전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전선. 알았지? 근데 이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이받았는데 이 따뜻한 공기 오른쪽에 찬 공기가 또 있어. 이 찬 공기가 또 있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가서 찬 공기한테 또 쿵 부딪히거든요. 근데 여기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낼 때는 얘가 훨씬 무겁고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으로 깔리듯이 이렇게 파고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가서 자 집에 갔어. 집에 가면 다들 하는 거 있지. 먼저 발부터 닦고 옷 갈아입고 그다음 침대랑 이불 사이로 슉 들어간다고 상상했을 때 자 침대가 있고 이불이 이렇게 덮어져 있어. 그럼 내가 들어가려면은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불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지. 그런 것처럼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는 거야. 자, 선생님이 자 공기 올라가면 뭐 생긴다고? 뭐가 생겨? 두 글자로? 뭐 생겨? 이서연 씨. 공기가 올라갔어. 뭐 생겨? 답 말해줬네. 뭐 생긴다고? 공기 올라가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뭉게 그래 그럼. 그래서 선생님 구름 생기는 4가지 특성 다 설명해 줬잖아. 어쨌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면서 파고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갔네. 구름 생겨. 그지?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쿵 해가지고 밀 때,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 때는 얘가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생겨요. 여기다 그려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선면이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나 전선면이죠. 전선면이 이게 조금 낮은 기울기로 이렇게 얘는 급격한 기울기로 급경사 얘는 완만한 경사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따뜻한 공기가 가볍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렇게 파고 올라가지는데 얘는 이렇게 파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 어쨌든 얘도 올라가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는 거야. 다만 구름이 생길 때 넓은 영역에 걸쳐서 생겨. 얘는 두껍게 발달해. 그런 차이가 있어. 얘는 두껍게 급경사니까, 얘는 완만한 경사니까 작은 얇은 구름이 넓게 형성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여기 라인 이것도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전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다음. 이 전선은 지금 보면 얘랑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얘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쪽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는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전선을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종류 4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금 여기서처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이는 전선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할랭 전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뾰족뾰족하게, 뾰족하게 그리면 돼요. 컬러로 된 교재에서는 주로 파란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데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색감이 안 드러나죠.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뾰족한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 뾰족한 게 할랭이야. 자, 다음 두 번째. 할랭, 그러니까 얘가 할랭 전선인 거야 지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는 쪽. 그래서 얘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이름은 온난전선이라 불러.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밀어붙이는 전선이지. 온난전선이라고 부르고 그릴 때는 색감은 빨간색, 형태는 둥글둥글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온난전선이야. 여기 앞에는 아까 이거는 할랭. 이고. 그래서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둥글 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선은 단순히 이 그림이 할랭 전선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 방향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게 위쪽으로 나 있잖아. 이쪽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진행 방향도 알려줘. 그러니까 이 전선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만약 이 전선이 왼쪽으로 가면 반대로 뾰족뾰족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시들은 진행 방향을 알려줍니다. 진행 방향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할랭 전선에서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보면 진행 방향을 앞쪽이라고 부르고 이쪽 부분을 뒤쪽이라고 불러요. 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말해주면 이 할랭 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역 A라고 할게요. A는 할랭 전선의 뒤쪽에 있다라고 표현되고 여기 B는 할랭 전선의 앞쪽에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반대로 B를 설명할 때 온난 전선의 뒤쪽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여기 만약 C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C는 뭐야? 온난 전선의 앞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두 개를 조합한 거지. 이렇게 그리면 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반대 방향으로 격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이 우리나라를 두고 격하게 싸우는 그런 상황. 둘이 싸울 때 어떤 시즌이라고? 장마. 그래서 이 전선을 뭐라 부르냐면 장마전선이라고 불러요. 미안. 어쩐지. 미안. 정체전선이야. 큰일 날 뻔. 전선의 진행 방향이 정체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이 힘겨루기 하느라 그러니까 힘의 우열이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전선이 움직이지 않는 전체 전선을 이렇게 말한다는 걸 섞어서 말해버렸네. 주로 장마가 이때 발생한다. 장마가 옵션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선생님이 어떻게 그릴지 조금 눈치챈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조합을 하는 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뾰족, 뾰족, 뾰족하게 그리고 둥글, 둥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름은 폐색전선.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폐색전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한랭전선이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가지고 얘가 오다다다다다 가가지고 온난전선과 이제 겹치거든. 그랬을 때 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걸 폐색전선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폐색전선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지 대충 아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이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기도 해석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저거는 내신 대비 때 하겠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에서 한번 봐보자. 먼저 온대 저기압은 온대에서 생기는 이제 저기압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비가 오는 상황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온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극지방이야. 그럼 극지방이 춥고 남쪽 지방은 이제 적도 지역은 따뜻하지. 온대는 그 가운데쯤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 걸로써 이 가운데 쪽 지역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위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수시로 충돌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온대 저기압이 굉장히 흔하게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비가 이 온대 저기압의 원리로 내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양들이 이 온대 저기압 원리로 비구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좀 단계별로 그려줄 건데요. 시간 순서대로 그려줄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형성 과정을 보여줄 건데 이 형성 과정에서 그림을 보는 방법이 탑뷰라는 겁니다. 탑뷰. 탑뷰 시점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너희들이 인공위성의 눈이 되어서 하늘에서 지면을 바라본다 라고 상상하고 하늘에서 지면을 바라보면서 공기들의 흐름을 관측하고 있다 라고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갖고 올게요. 지도. 자, 형성 과정 1번. 지도를 갖고 왔을 때 북쪽과 남쪽에서 서로 공기가 두 개가 충돌합니다. 이쪽에 있는 찬 공기, 콜드, 찬 공기와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 핫, 따뜻한 공기가 이 중앙 지역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둘이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뭐 희미하게 우리나라 같은 거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상황. 이때 둘이 충돌을 할 때 그 저기압이 형성돼요. 저기압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저기압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공기가 상승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렇지? 땅에서 하늘로 상승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는 공기든 물체든 이게 이쁘게 이렇게 상승을 못해요.
이게 이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상승을 못하고 얘가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회오리 치는 방향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 일종의 전향력, 조금 영어로 하면 코리올리스 이펙트라고 불리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휜다 그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자, 선생님이 전향력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구에서는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아주 짧은 근거리에서는 이 효과가 크게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긴 좀 어렵지만 좀 거대 규모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지구에서 날아가는 물체,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이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휩니다.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위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휘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는 역시나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구 그려놨으니까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북반구에서 남쪽으로 갈 때, 동쪽으로 갈 때, 북쪽으로 갈 때, 서쪽으로 갈 때 물체들은 직진하지 못하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전향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솟구치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솟구칠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회전해요. 오른쪽으로 회전해. 자, 그래서 여기를 놓고 생각해 보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솟구치니까 이렇게 회전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가는데 이렇게 솟구친다.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자, 선생님이 솟구친 방향에 이렇게 솟구쳤거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솟구치잖아.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죠? 원으로 놓고 보면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공기가 솟구치려면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 공기가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 공기가 모여서 솟구치려고 할 때 얘들이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면서 이렇게 회전해.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와. 오케이? 이거 좀 어려우니까 사실 이것만 갖고 선생님이 30분 정도를 설명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솟구친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솟구친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공기가 부딪혀서 어떤 회전 중심을 가지고 얘네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공기가.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내리누르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들어 올립니다. 이쪽 방향에서. 그래서 이 전선과 전선면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cold, hot.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이는 전선, 한랭전선이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 올리는 전선, 온난전선이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한랭전선은 힘이 세. 찬 공기가 힘이 세니까 밀어붙이면은 얘는 속도가 엄청 빨라. 분침처럼 빨라. 근데 온난전선은 똑딱똑딱똑딱 시침처럼 느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한랭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온난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아직.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죠. 따뜻한 공기의 영역은 줄어들고 찬 공기의 영역은 넓어지는 이런 형태로 점점 공기의 그 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4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 결국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운데쯤에 이렇게 되면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다니면서 닫아버립니다. 이 회전하는 회전문 같은 생긴 이 형상을 닫아버려요. 닫는다는 영어로 closed, 한자로는 폐, 닫는다. 그래서 닫아버리는 느낌이 드는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색 전선이 형성되며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온대 저기압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건데 지금 자, 온대 저기압에서 가장 특징적인 상황이 101페이지, 교재 우리 101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보여요?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형성된 온대 저기압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그림 상황이 선생님이 그린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3번 그림을 살짝 자, 선생님이 3번 그림을 살짝 회전시켜 가지고 갖고 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느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표현한 그림이 바로 101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만, 아랫부분만 뚝 잘라가지고 갖고 온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전선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이쯤에 회전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뒤편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닿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맞네. 우리 다 했지. 자, 나머지는 선생님이 자, 최대한 설명을 해본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A, B, C 봐봐요. A, B, C 지역을 보면은 A 지역은 두꺼운 구름, 소나기 내리고 차가운 공기 속에 있으니까 온도가 어떻겠어? 춥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 지역은 위에 구름 없으니까 맑고 따뜻하고 뒤에 문제 풀 때 잘 참고해서 자, 공지사항 숙제는 115페이지까지고요. 다음 주에 1단원, 2단원 예비 중간고사 단원들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숙제에 있는 문제들만 꼼꼼히 잘 봐도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봅시다. 가!